그러면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가지 아젠다이긴 한데요. 이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건 이 앱 모더나이제이션 혹은 모던앱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러한 주제로 거기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탄주 혹은 TKG라고 하는 저희의 제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서두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도 하고 혹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저니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크게 한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벤더사마다 각자의 고유한 방법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다들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는 크게 5가지 5R 정도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두 번째에 있는 리호스트 혹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전통적인 레거시 기반의 인프라, 이것을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져갈 것이냐, 혹은 퍼블릭으로 올릴 것이냐. 네. 그런데 올릴 때 이것을 그대로 이제 기존의 완전 베어메탈이면 이제 P2V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닉스 같으면 이제 U4V 혹은 U2L 같은 것도 아마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밑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꾸어서 그대로 VM으로 포크를 떠서 옮기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업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뒤에 2가지는 이제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컨테이너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베어메탈이거나 혹은 VM 기반으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말아 올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영역이긴 하지만 소스 코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컨테이너로 이미지화하면서 약간의 소스에 대한 터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제 비즈니스 로직까지 아주 그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는 수준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화로 옮기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을 리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팩토링, 여기 이제 리팩토라고 해놨는데,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우리 vSphere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건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컨테이너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겠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비교를 해보려면 먼저 기존 레거시 형태인 모놀리틱 형태의 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IBM 메인프레임도 안 사라지잖아요. 여전히 레거시는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하나의 단일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밑에 빅DB 혹은 메인DB라고 부르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기가 참 쉽지 않죠. 뭔가 하나 뜯어 고쳐서 새롭게 배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전체에 대한 스케줄링을 잡아야 되고 배포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야 되고 심지어 그랬다가도 잘 안 돼서 다시 롤백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앱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면서 이제 하나씩 뜯어내고 재조립하고 재구성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그 기능 단위 혹은 단위 서비스별로 솔루션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있던 이 로지스틱 물류 솔루션이 워낙 오래된 노후화된 것이라서 소스 코드가 없어요. 전체는 아닌데 문서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 중에 일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심지어는 패치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오래된 레거시들 중에는 그러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 앱에서 하나씩 이제 뜯어내는 거죠. 어떻게 뜯어낼지는 그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좀 이제 각 케이스별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능 단위, 서비스 단위로 하나씩 뜯어내서 그 각각의 작은 서비스마다 하나씩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붙이고 뒷단에 DB 서버를 붙이고 필요하면 앞단에도 뭔가 메시지 큐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DB를 쪼개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DB에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중복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레거시 앱에서는
DB에서 테이블을 여러 개를 동시에 줘야 돼 그냥 조인으로 쿼리 날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야 되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가 내 서비스 DB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조회를 하려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쿼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네, 백엔드에서는 뭐 이런 수준들의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수준들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 외에도 특징들이 많이 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탄력성도 가지고 있고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죠. 관리하기가 오히려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가시성이 잘 안 보여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특화된 모니터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통적인 NMS, SMS, 심지어 전통적인 APM으로도 마이크로 서비스에 특화된 혹은 쿠버네티스에 특화된 모니터링 하는 건 참 쉽지 않죠. 컨테이너가 막 수백 개씩 떠 있으면은 그것들 일일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대표적으로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새로운 이제 SPOF 하나의 핵심적인 장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API 게이트웨이 자체는 보통 스케일 아웃하게 구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중화 정도, 액티브 스탠바이 정도. 아직 삼중화를 한 곳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종의 병목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오늘날과 같은 이 대퍼블릭 클라우드 시대에서 많이 이제 환영을 받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을 심지어 예전 것들을 고도화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항상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때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혹은 컨테이너에 대한 스케줄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쿠버네티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이전에 혹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실은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빠른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어답션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전에 경쟁을 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도커의 스웜이 있었죠. 지금은 뭐 파일럿 혹은 테스트 용도로 로컬에서 한 번씩 쓸 수는 있겠지만 스웜을 가지고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DCOS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한 것도 하나 있었고요. 아마 브랜드 로고가 좀 보라색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DCOS라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쿠버네티스라는 개념, 컨셉 자체가 나오기 이전에는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피보탈에서 주도를 했었던 그러한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솔루션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쿠버네티스는 점점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 요소 혹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계 수치가 좀 나와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의 뭐 수치는 비슷해요. 이 참석 대상, 리서치 대상 조사자들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조직 혹은 기관 담당자들이 컨테이너를 위한 혹은 쿠버네티스를 위한 예산을 점점 더 투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들 대답을 해 주었고요. 그럼 이 쿠버네티스와 같은 것을 왜 쓰느냐, 어떠한 장점 때문에 쓰느냐라고 한다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미처 번역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쿠버네티스를 쓰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혹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건 이 인프라에 대한 그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리 포인트 두 가지는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점에서 사이클을 더 빨리 계속 가속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 재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많이 쓴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가 좋은 솔루션은 맞아요. 기능도 참 많죠. 근데 직접 써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이미 그 상용 버전을 운영도 하고 계시고 쿠버네티스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랩탑이나 개인 데스크탑에 깔아서 한 번씩 테스트도 해보셨을 거예요. 명령어가 참 낯설죠. 예전에 우리 뭔가 리눅스나 유닉스 만지던 스타일의 터미널에서 작업하던 것과는 좀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서 쿠버네티스를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모두가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이 쿠버네티스라는 건 배우기 쉬운 솔루션이 아닌 거죠. 쿠버네티스가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특히 저 같은 이런 인프라 쪽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제이슨 파일이나 야물 파일을 언제 이렇게 많이 만져봤겠냐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도입 시에는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역시 또 다른 리서치 결과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였는데요. 그 조사에 답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답변자들이 쿠버네티스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걸로 배포를 하고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절반은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전문 인력이 없는데 심지어는 그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해요. 네, 전문 인력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사람을 구하기도 전에 쿠버네티스 버전이 자꾸 올라가요. 6개월 단위로 올라가죠. 바닐라 버전이. 네. 따라잡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저희가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파스 플랫폼으로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기를 대체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기업의 인프라 조직, IT 조직에 도입을 해서 현업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 인프라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자분들, 네트워크 운영자분들 혹은 보안 관리자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조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최소한이고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리스트 오브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파스를 관장하는 플랫폼 팀, 심지어는 파스를 관장하는 담당자 한 명이 이거를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쿠버네티스 혹은 파스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대안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부터 탄주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탄주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는 이게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이 한 가지가 크게 한 축이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탄주 포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TKO라고 부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탄주 전체 포트폴리오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여기 일부러 아래 위로 나와 있는 것들 다 뺐습니다. 예. 존재는 하지만 오늘 거기에 집중을 할 건 아니니까요.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TKO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큰 턴키 솔루션 패키지고 이 안에 쿠버네티스 런타임 엔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TKO라는 것은 이 쿠버네티스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한 운영자를 위한 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TAP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개발자를 위한 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하나하나 나와 있는 설명들은 어차피 뒤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운영자를 위한 탄주에 대해서 한번 오버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이제 큰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공간이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클라우드 공간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뭐 IaaS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여기에 이제 앱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각자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뭐 EKS, AKS 등등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이제 디펜던시는 없어요. 다 스탠드얼론이고 각자 서로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인 거죠. 서비스하는 데는 뭐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손 굉장히 많이 가겠죠. 클러스터 하나만 보기도 벅찬데 여러 멀티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멀티 클러스터들을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필요할 것 같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 먼저 백엔드 수준에서 이 모든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백엔드에서 중앙 집중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제 센터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글로벌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좀 불러볼게요. 이제 글로벌 컨트롤 플레인에 각각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놓으면 등록을 해 놓으면 이 중앙화된 관리 센터에서 얘네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클러스터 단위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보안 감사를 수행을 하고 패치를 진행하고 다 쓴 클러스터는 날려버리고 리소스를 다시 회수하기까지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지겠죠. 뭔가 이제 관리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앞단에 프론트엔드를 한번 가볼게요. 직접 서비스를 하는 영역으로. 클러스터가 각각 멀티 클라우드에 걸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서비스들 간에도 좀 연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DR이라던가 스케일 아웃을 고려를 해서 각각의 다른 클라우드가 다른 클러스터이지만
하나의 단일 서비스를 여러 개 걸쳐서 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서비스 메시 솔루션으로서 오픈소스의 이스티오라는 게 있죠. 네, 이스티오를 실제로 그걸 오픈소스를 가지고 직접 일일이 인하우스에서 구축을 해서 쓰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픈소스를 그대로 단독으로 가져다 쓰기에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은 쿠버네티스들 간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서비스 메시를 단순하게 이 쿠버네티스 간의 프론트엔드 통신을 이스트 웨스트로 조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클라우드까지도 같이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쿠버네티스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들 간에 오가는 데이터,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용자 세션까지 모두 다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서비스 메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구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뭔가가 핸들링하고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Unified Observability라는 컨셉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솔루션이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왜 Unified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오늘 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는 뒷단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는 쿠버네티스만 보면은 이 매트릭 정보 보고서 트러블 슈팅이 다 되나요? 안 되죠. 결국에는 밑단까지 내려가야 되죠. 로우 레벨까지. 심지어는 온프렘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들어 놨으면 하드웨어 레벨까지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 다 들여다봐야 되죠. 로그 다 모아서 연관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니파이드 옵저버빌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각각의 그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이외에도 각각에 해당되는 이 영역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패키징해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탄주 TKO 포트폴리오 혹은 TKO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영역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IaaS 위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러스터들을 옆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어하고 보조하고 모니터링하고 서포트하기 위한 주변의 솔루션들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는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밑단에는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는 탄주 서비스 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옆에 사이드에 붙어서 이 인프라를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때로는 그 이상 징후까지 탐색을 해주는 저희 VM웨어 아리아 오퍼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묶어서 운영자를 위한 탄주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TK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TKG 역시도 이 앞에 말씀드린 TKO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첫 번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TKG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보통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라고 한다면 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이미 아는 얘기들입니다. 멀티 클러스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둘러보는 에코시스템들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뭔가 좀 이제 보안성까지 검토가 잘 된 그러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검증된 통합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쓰다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글로벌 전문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엔터프라이즈급 혹은 엔터프라이즈에 대응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부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KG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제 아키텍처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TKG를 이제 하나의 턴키 솔루션처럼 만든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탄주만의 더 특징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 기능을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주 CLI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탄주 CLI, 이 탄주 SDK를 통해서 최초의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먼저 한번 부트스트래핑해서 만들어냅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생성과 라이프 사이클 관리 등등을 이 탄주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하나씩 만들게 될 것이고요. 클러스터 자체, 그 클러스터 껍데기에 대한 제어는 이 탄주를 통해서, 탄주 명령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그 노드와 각 워커 노드와 그 위에 올라가는 파드에 대한 제어들은 우리 기존에 쿠버네티스 만지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각각의 클러스터로 접속을 해서 kubectl로 제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KG를 이제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 몇 가지 뭐 특징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그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그 명령어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 구조도 뭐 마스터와 워커 노드 구조도 그대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경쟁사 솔루션은 그에 반해서 뭔가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좀 특화된 커스터마이징된 인프라 구조를 별도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또 그쪽만의 뭔가 인프라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좀 출시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에 반해서 경쟁사 솔루션은 보시면 처음에 이제 단일 클러스터를 가지고 먼저 런칭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요건에 따라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 기반,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약간 좀 제약을 받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KG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TMC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글로벌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각각의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담당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각각의 뭐 AWS라든가 Azure라든가 GCP라든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거기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쿠버네티스들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쓸 수 있고요.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별도의 뭔가 바닐라 버전 쿠버네티스일지라도 TMC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앙 집중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게 각각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관리할 때 그 각자 그 고유의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 맞춘 관리 방식으로 관리를 하던 것을 TMC가 있으면은 각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일관된 관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 집중화된 툴을 제공을 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클러스터들을 이 클러스터의 정체가 뭔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 업무 복잡성도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TMC는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때는 필요한 거 아무래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조금 더 이점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TMC가 있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전체 그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TMC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TMC는 제가 기능을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오딧, 감사 기능도 있고요.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보안성 체크라든가 CIS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라든가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관리를 기존에는 각자 개별적인 툴들을 관리해서 혹은 그 클러스터 배포 버전에 맞는 툴들을 관리해서 하나하나 따로 관리해 주던 것들을 TMC가 있으면은 그러한 기능들을 TMC 수준에서 다 좀 더 하이레벨 수준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일 클러스터일 때도 쓸 수 있고요. 네. 클러스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성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TKG만 가지고 네. 보면 기본 기능들은 많은데 TMC를 하기에는 좀 더 풍부한 기능으로 모니터링 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운영하는 클러스터가 많아질수록 그 이점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TMC의 주요 기능들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결국엔 다 이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잘 관리해 드립니다. 멀티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잘 운영을 해 드립니다. 정책 기반으로 뭔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등등 이제 그에 관한 얘기 드린 것이고요. 이게 이제 TKG 화면입니다. 원래는 이제 화면이 많았는데 제가 좀 장표가 너무 많아서 좀 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TMC의 인터페이스이고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좀 아이콘이 좀 작습니다만 그 퍼블릭 클라우드 3사 아이콘이 다 올라와 있죠. 그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TMC에 등록을 한 화면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면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그 각각의 개별적인 그 클러스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단편적인 화면만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그러한 펑션들, 기능들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아까 유니파이드 옵저버빌리티라고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쪽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솔루션 아까 이름이 되게 길었죠. 예, 저도 처음에 한 번만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니터링 솔루션도 엔터프라이즈라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제품을 프로덕션 수준으로서 제공을 하고자 한다면 풀스택, 엔드투엔드로 밑단의 로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의 그 애플리케이션까지, 쿠버네티스는 물론이고요. 애플리케이션까지 전체 가시성을 한 곳에서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 아리아라는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 풀스택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로그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매트릭 정보 등등 모든 종류의 로그를 다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연관 분석도 할 수 있고요. 트렌드를 추적을 해서 이상 징후도 파악을 해서 알람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 로그가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로그도 수집이 되나요? 네. 그거를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요 캡처 화면들은 가려져 있지만 요거 사각 정육면체 박스 하나하나가 요다 이제 파드입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단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약간 끝에 보입니다만 이제 매트릭 정보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요건 이제 APM 기능입니다. 여기는 아마 참고하면 아마 자바 같은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띄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 아리아 오퍼레이션이라는 솔루션 하나에서 단일 솔루션에서 모두 관측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걸 보면 200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혹은 오픈소스와 관련된 혹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미들웨어들, 심지어는 그 상단에 제일 끝단에 있는 상용 애플리케이션들까지도 모두 플러그인을 제공을 합니다. 애드온으로 저희가 그게 한 200여 가지 이상, 250가지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등록을 하면 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까지도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도 이 아리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 탄주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메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 각각의 클러스들 간의 ESOS 통신을 위해서 저희 한 번씩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용어에 친숙하실 텐데요. 이제 사이드카 패턴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파드에 프록시 형태의 뭔가 에이전트를 붙여놓고서 이 에이전트들 간의 백엔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없으면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API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와 분리를 해서 API 게이트웨이는 대체로 그 서비스의 그 앞단에 엣지 영역에 붙어서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노출하는데 API 게이트웨이는 주로 쓰이는 편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탄주 서비스 메시는 기본적으로는 뒷단의 백엔드에서 이 클러스들 간의 백엔드 통신이 발생할 때, 필요할 때 그때 주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논리적인 그룹핑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보시면 네임스페이스라는 리소스를 격리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네임스페이스를 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여러 서비스를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뭔가 계정 분리와 리소스 격리와 서비스 분리를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좀 쪼개서 쓰기도 합니다. 클러스터 단위로 물론 쪼개기도 하고요. 근데 이 네임스페이스를 쪼개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여러 개 올려놓으면 이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쪼개지면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통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로 백엔드에서 주고받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먼저 이 TSM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이 모든 밑단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 그룹핑을 시켜서 올려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 모든 리소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결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구현한 것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이고 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개념으로 서비스 메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
TSM 탄주 서비스 메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앞단의 그림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발전된 형태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구성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각각의 컬러가 각각의 구분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별로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별로 혼재되어서 분리되어 있던 그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밑단의 인프라가 어떻게 격리되어 있는지는 서비스 메시에서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밑단의 물리 인프라가 혹은 쿠버네티스 인프라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건 간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스트 웨스트 뿐만이 아니고 이 TSM은 당연히 노스 사우스 통신도 제공을 합니다. 제공할 때는 앞단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겠죠. 쿠버네티스 수준이라면 인그레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좀 더 큰 멀티 클라우드 수준에서는 GSLB 역할을 하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주 서비스 메시가 저희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인 NSX에서 제공하는 NSX ALB라고 하는 L7 수준의 로드 밸런서와도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이제 제가 또 그림으로 넣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GSLB 기능이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TSM 인터페이스고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GK, AWS, EKS, 뭐 애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AWS가 되겠죠. 각각의 것들을 조합을 해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NSX 인터페이스예요. 그 로드 밸런서 인터페이스입니다. 저기에서 GSLB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멀티 클라우드 간에 GSLB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주 서비스 메시가 그래도 결국에는 뒷단에는 이제 이스티오라는 오픈 소스를 차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굳이 만들려고 하면 이스티오 써서도 뭔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테키함, 닷컴이라거나 이런 굉장히 좀 하드코어스러운 이러한 조직에서는 굳이 오픈소스 이스티오에 비해서 이제 TSM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티오는 단순하게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혹은 컨테이너 기반의 그 서비스에만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만. 그에 비해서 저희 탄주 서비스 메시는 서비스는 기본이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 사용자 세션, 그에 대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오고 가는 발생하는 트래픽들, 그게 뭐죠? 데이터들이 오고 가죠. 데이터들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다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범위를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그것이 저희 TS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보안성이라든가 암호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운영자를 위한 탄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유, 제가 시간을 많이 뺏겼네요. TA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개발자를 위한 탄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자를 위한 탄주는 이제 TAP,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솔루션 이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솔루션에도 역시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TAP에서는 그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가장 큰 특장점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개발자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데브색, 옵스 각 조직 간에 혹은 각 팀원들 간에 이 솔루션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TAP의 가장 큰 특장점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자 생산성 확보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나를 본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탄주 TAP의 애플리케이션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TAP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뭔가 이 소스 코드 템플릿들을 기본적으로 카탈로그화해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앱을 이제 파일럿으로 뭔가 개발을 할 때 개발 툴부터 해서 프레임워크 선택하고 라이브러리 수집하고 등등 그런 필요한 모든 세팅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간소화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빠르게 아주 빠르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템플릿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배포 단계를 많이 감소시켜 준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왼쪽에는 보시면은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로 이미지로 말아 올리고 그거를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외부에 서비스를 노출시키기까지 9단계 정도로
축약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죠. 중간에 CI/CD가 들어가 있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데 TIP를 쓰면은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빨간색으로 강조를 표시한 저 워크로드 야물이라는 것 하나만 개발자분들께서 저거 하나만 서비스당 저 야물 파일 하나씩만 관리를 해주시면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 야물 파일이 뭐냐면 마치 그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 같지만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적지 않아요. 여기에 적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배포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배포할 앱의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GitHub 혹은 어느 GitLab에 올라가 있는지 그 위치 주소 URL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적어주시고 요거 그냥 배포하라고 던져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손쉬운 로컬 테스트 자동화라고 이제 이거 이제 IDE 툴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주 뭐 어플라이 워크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 우리 오픈 소스 중에 틸트라고 있어요. 그 틸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로컬 그 개발 환경에서 로컬에서 빠르게 테스트하고 다시 빌드하는 걸 이제 자동화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오후 혹은 내일 더 좀 딥다이브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한 기능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서 개발자 생산성을 더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은 뭐 이제 기본인 거죠. 저희가 배포 대상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 방안을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TAP에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것 단위까지도 다 인지를 해서 디플로이먼트 단위, 레플리카 단위, 파드 단위도 다 브레이크 다운해서 볼 수 있고요. 인프라에서 저런 수준을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여기도 아마 역시 뭐 힙 메모리, 뭐 넌 힙 이렇게 표시된 거 보니까 이제 자바 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차트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런 APM 수준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앱 라이브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장점은 이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배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림이 복잡합니다만 중앙에 하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나만 볼게요. 탄주 빌드 서비스라는 것이 TAP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이쪽으로 이제 git 커밋돼서 넘어오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이미지를 이제 빌드를 해주는 거죠. 빌드를 해서 이 뒷단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뭐 리포지터리로 보내거나 혹은 CD 파이프라인으로 태우거나 등등 이러한 일들을 자동화해서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동화해서 해줍니다. 파이프라인의 중간에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지만 자동화해서 이것을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결제 컨펌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배포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조직에서 배포를 할 때 이러한 여러 다양한 툴들이 있음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개발과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합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발자들이 로컬 개발 환경에서 빠르게 이제 소스 코딩을 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로컬에서 해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너 루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그 이너 루프에서 만들어진 소스가 커밋돼서 넘어오면 이거를 이제 CD 파이프라인에 태우고 인프라에 배포하고 배포할 때는 이제 배포 전략이라든가 이런 플랜들을 다 세워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성 검토 같은 것들도 다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인프라 측면의 업무들을 아우터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 간에 서로 부드럽게 잘 원활한 연계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연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터레이션을 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 TAP 솔루션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잘 안 돌아가기 때문인 거겠죠. 심지어 젠킨스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도.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을 TAP에서 구현을 하고 있고 이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은 중간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앞뒤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설계를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몇 가지 방식으로 TAP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OOTB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실제 배포할 때 쓰셔도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기본 베이직 배포를 그냥 하거나 거기에 테스트 코드를 중간에 테스트 과정을 집어넣어서 뭔가 TDD스럽게 이제 TDD 지향으로 한다거나 거기에다가 실제 프로덕션에 대한 배포를 염두에 둬서 중간에 소스라던가 이미지에 대한 보안 스캐닝까지 같이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제공을
TAP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캡처 화면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프로덕션 기준으로 배포를 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떠 있죠. 보안 스캐닝 하다가 이제 뭔가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멈춥니다. 그럼 돌아가서 빨간불에 대한 원인을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DevSecOps 간의 업무 조율,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특장점이 있을까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또 리서치 결과 하나를 볼게요. 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의 업무 협업을 할 때 컨플릭 혹은 뭐 여기에서는 아마 프릭션이라고 하네요. 업무 충돌 혹은 업무 혼란이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생겨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핸드오프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37%, 40%에 가까운 이제 퍼센티지로 이런 이제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그거죠. 잘 안 받는다거나 넘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 넘겨준다거나, 그래서 서비스 배포가 지연이 된다라거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lack of avail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발 조직은 인프라 업무 잘 모르고요. 인프라 잘 모르고요. 인프라 팀은 개발에서 뭐 코딩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 IT 조직의 일반적인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고 해결을 하는 게 이제 TAP의 또 다른 이제 과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개발 조직과 이제 DevSecOps 뭐 운영 조직이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운드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개발자가 코딩만 해서 넘겨주면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컬러로 구분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끝날 줄 알았는데 개발자가 도커로 이미지 말아 올리고 도커 파일도 만져야 되고 쿠버네티스 스펙도 만져야 되고 쿠버네티스에 직접 배포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kubectl 커맨드까지 때립니다. DevSecOps는 제일 오른쪽에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애플리케이션 올라가고 나면 인프라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개발자가 갑자기 거의 모든 인프라 영역의 업무까지 손을 대고 있죠.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않았고 그 사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이건 이제 잘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쓴다라고 하기엔. 그래서 저희 TAP에서는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을 해서 각각의 좀 구성 요소로 단위 업무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위 업무들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체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거고요.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데브가 할 일, 세큐리티가 할 일, 옵스가 할 일 등등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TAP 플랫폼이 도입이 되게 되면 코딩까지는 당연히 해야겠죠. 코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코딩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주 워크로드로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워크로드.yamel까지만 애플리케이션 이름 하나 적어서 URL 적어서 그것까지만 던져달라고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워크로드 야물 파일이 이제 옵스로 넘어가서 트리거가 되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타게 되겠죠. 서플라이 체인에 올라타게 되면 이건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자동화를 통해서 길에서 소스 가져와서 빌드할 것이고요. 뭐 컨벤션 넘어갈 것이고요. 중간에 보안성 체크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인프라로 배포까지 자동으로 다 될 것이라는 거죠. 네, TAP에 대해서도 이제 큰 의미로 아주 얕은 수준으로만 한번 오버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탄주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있는 고객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 제조기업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저 사진을 이제 눈에 익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뭐 숨길 의미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아시죠. 네, 삼성전자에는 저희 이제 탄주 솔루션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고 계세요. 탄주 TKG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은 TMC도 도입을 해서 TMC랑 여기 TO가 탄주 옵저버빌리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리아 오퍼레이션, 그 솔루션도 같이 쓰고 계세요. TKG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탄주 랩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를 잘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조직의 문화를,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쿠버네티스에서는 개발을 어떠한 식으로 고도화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학습을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주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음은 게임 개발에서 여기는 이제 NC소프트입니다. 여기에도 저희 탄주를 거의 풀스택으로 도입을 하셨고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탄주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저희 VM웨어 전체 라인업을 거의 대부분 이제 솔루션을 요소별로 다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vSphere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탄주를 올려서 쓰고 계시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 탄주를 잘 쓰기 위해서 그냥 쿠버네티스 안 써봤겠습니까? 많이 써봤죠. 네, 오픈소스로 많이 갈아 넣어서 해봤다 이거예요. 해보니까 쉽지 않아서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탄주 랩스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내 자동차 제조 기업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현대자동차고요. 여기서도 이제 커넥티드 카라던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저희 TKG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앱 현대화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뿐만이 아니라 탄주 랩스 서비스를 같이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굉장히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오버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끝나고 나서 아마 휴식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분까지인가요? 지금이 2시 4분이니까 2시 20분에 이어서 TKG 세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